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7월 달에 뵙고 지금 한 달 건너뛰고 9월 달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를 좀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할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마침 추석에 저 형한테, 그러니까 형이 지금 강원도 태백이 있는데 그 태백으로 갔었는데 그때 조카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애인데 이제 사회에 갓 나와서 뭐 거의 초년병인데요. 주식을 물어보길래 제가 좀 쉽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CS 윈드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가 6만 원대 정도, 그때 올해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야, 너 월급 받는 대로 계속 꾸준히 계속 사모아라. 차곡차곡 사기만 하고 팔지 말고 계속 사모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처음에 조금 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좀 빠졌을 때 한 번 더 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산 것 같아요. 지금 그때가 한 3,000, 지수가 3,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2,4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6만 원 위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좌에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플러스가 꽤 돼 있던데 그걸 갖고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삼촌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큰 틀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시장하고도 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서 이게 고민이고, 또 근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많이 손해를 봐서 지금 그게 고민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5강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종목 어떤 거 사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다른 프로에 출연해서도 뭐 종목 추천도 하고 뭐 종목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굳이 저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굳이 배워야 산다 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진짜 공부가 되고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좀 수익을 내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제는 쉽고 꾸준한 수익의 길을 찾아라, 이렇게 정해봤고요. 오늘은 뭐 주식 투자에 주식이 움직이는 원리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정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화면에 제가 아시는 분이죠?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진에 워렌 버핏이죠. 자, 지금 현재 현존하는 투자자들 중에, 지구상에 있는 투자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투자자가 이 워렌 버핏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꾸준한 수익을 엄청나게 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쌓을 수 있었고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의 원칙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화면에 나오듯이 첫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마라. 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워렌 버핏은 내가 모르는 쪽은 투자를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그때 뭐 2000년대 그때 99년도 막 이럴 때 그 IT법을 막 생길 때, 그럴 때 이 워렌 버핏은 그 관련주에 대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 자기가 모르는 쪽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깨지질 않았죠. 물론 뭐 깨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스코 사서 이 워렌 버핏이 손절도 치고 뭐 그랬던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잘 안 깨졌어요. 그리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자, 이 처음부터 접근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의 투자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많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야, 오늘 당장 뭐 좀 먹을 거 없을까? 하고 그런 것들 찾아다니고, 뭐 저도 TV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찾고는 합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게 돈을 버는 거죠. 자, 쉽게 돈을 이렇게 계속 좀 꾸준하게 번다라면 이 워렌 버핏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그런 부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복리의 내용인데요. 자, 화면에 이렇게 제가 이 복리 관련되는 얘기는 한 2, 3주 정도 후에 제가 이 복리 효과 관련해 갖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따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 뭐 오늘은 이 정도구나라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한 수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화면은 갖고 왔습니다. 자, 복리, 3% 복리로 계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강연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님, 한 달에 계속 꾸준하게 한 5%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한 달에 안 깨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5%씩 이렇게 벌 수 있다라면요. 진짜 워렌 버핏보다 몇 배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되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자,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깨지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원금을 1억으로 산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년차가 나오죠. 1년차에 보시게 되면 자,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1년차 12개월이 지나면 1억 3,800 정도가 됩니다. 뭐 한 38%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죠. 자, 그리고 2년차 때는 보게 되면 2년차 첫 번째도 이때보다는 3%를 좀 더한 그런 숫자죠. 자, 여기서 또 계산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2년이면 2억 8천 정도가 되고요. 뭐 5년 차에는 5억 7천, 7년 차에는 11억 6천, 그 다음에 10년 차가 되게 되면 33억 정도가 됩니다. 자, 10년이면 33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좀 더 길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차 이 금액에서 33배가 되지 않습니까? 1,000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게 쉽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이런 길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장 괜찮고 뭐 종목들 잘 맞을 때 한 달에 3% 수익 나는 거 그거 정말 우습잖아요. 아마 저 2000년도 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한테 주식 해봐라 그래도 한 달에 3%보다는 훨씬 더 났을 겁니다. 뭐 10%, 20%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는 시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수익을 더 내고 깨질 때 좀 덜 깨지면서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것만 보여드리니까 조금 와닿지는 않으시죠? 다음 장에서 그러면 2번 수익을 내고 한 번 깨졌을 경우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1년차 때 수익이 1억 3,800이었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에 3% 깨진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3% 깨지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달에 또 3%씩 벌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달에 3% 깨진 걸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쭉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때, 1년차 때 1억 800 정도가 되네요. 자, 복리로 그냥 벌었을 때는 이 부분이죠. 1억 3,800이었는데, 아이고, 1억 800이에요. 정말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 부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년차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시게 되면 1억 2,500 정도가 여기 3년차 3개월 차에 한 1억 2,500 정도로 조금 내려오죠. 두 번째는 1억 2,90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쭉 내려와서 좀 보시게 되면 쭉쭉쭉 내려오다가 1억 3,800 정도가 되죠. 3년차 때는. 자, 5년차 때는 1억 7,200. 그 다음 7년차 때는 2억 1,600. 자, 그리고 10년차가 돼서도 3억 500밖에 안 됩니다. 아까 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10년차 때 두 번 벌고 한 번 깨졌을 경우에는 3억 500. 뭐 3배니까 그래도 뭐 은행이자보다 조금 낮긴 하네요. 하지만 10년간이나 이렇게 정말로 힘들어갖고
투자를 하면서 3배 정도 수익이다라면 이건 그렇게 뭐 썩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걸 겁니다. 자, 그 전장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복리로 안 깨지고 벌었을 경우에는 33억. 그런데 2번 벌고 1번 깨졌을 경우에는 3억 5백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뭐 2번 벌고 1번 깨지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가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버펫이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워렌 버펫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안 깨지는 방법, 덜 깨지는 방법을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흔히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러죠.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 뭐 보니까 저거 뭐 어떤 종목은 10배가 가던데 1년 만에 10배가 가던데 나도 저런 거 한번 잡으면 그냥 뭐 엄청나게 떼돈을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거보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먼저 깨지지 않을 생각, 덜 깨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성적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한 2, 3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시장의 본 모습, 이게 코스피 월봉이에요. 코스피 월봉인데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때 제가 HTS에서 나오는 거 그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때가 85년도 정도입니다. 1985년도. 자, 근데 이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1980년 1월 3일 날 시초가를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한 게 지금 뭐 2400포인트 정도 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가 한 130포인트 정도 됐네요. 자, 13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요게 한계가 2년 단위니까 월봉을 이렇게 하니까 연 단위도 뭐 2년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 한 칸이 2년짜리예요. 2년 만에 130포인트가 이때가 1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몇 배입니까? 한 8배 정도 그 정도 올라왔네요. 지수가 8배. 자, 우리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장 굉장히 좋았죠. 그 장은 뭐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같은 움직임은 아마 우리 시장에서는 2번 다시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막 하던 고도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때는 종목도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뭐 몇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면 지수도 확 하고 움직이는 그런 때였죠. 자, 근데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지금 이거를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쳐놓은 겁니다. 자, 시장은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그렇고 오릅니다. 그랬다가 또 빠져요. 자, 여러분들 뭐 이것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그랬다가 또 반등이 나왔다가 요것도 뭐 거의 근처까지 갔으니까 반토막에서 저 전고점 근처니까 더블이죠. 더블이 났다가 또 여기서는 이때 IMF 때예요. 자, 지수가 4토막이 납니다.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또 그러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또 전고점까지 갔으니까 1000 이상 갔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지수가 4배 올라온 겁니다. 그랬다가 시장은 계속 원래 시장의 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행보할 때도 있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원래 시장의 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저거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냥 뭐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각인을 시켜야 돼요. 자, 제가 전에 지지난주인가 추석 전에 그 투자이신에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장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는 거 이게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뭐 주린이 분들이 많죠. 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각인이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마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서 시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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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좀 귀에 들어오고 그냥 무작정 그런 얘기만 좀 믿고 그쪽으로만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요걸 보시면요 그냥 과거의 역사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시장의 과거 역사가 장은 원래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우상향하는 게 시장이야 라는 걸 바로 이 코스피 월봉이 그냥 바로 뭐 그냥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자,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의 작동 원리는 이런 겁니다. 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합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종목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쓰는데요. 자, 뭐 어떤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와도 그렇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면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그 전에 그 재료를 미리 알던 사람들이 매수를 해놨다가 그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종목별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크게 봐서도 마찬가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막 악재투성이일 때, 이럴 때 주가가 그때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뭐 다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뭐 저 보도 듣도 못한 뭐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겨갖고 뭐 전부 다 각국마다 전부 다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 정말 큰 악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 사정도 안 좋아지고 경기는 뭐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때 저 각 정부 당국들이 나서서 각국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죠. 자, 큰 수급은 이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은 유동성은 정책 당국의 경기 대응의 결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팬데믹 왔다고 그냥 그것만 와서 정책 당국이 돈을 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이 되고 뭐 정말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유동성을 푸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즉 시장은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 방향을 달리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언제 얼마까지 빠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믿는 분 계신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황당한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만약에 푸틴이 축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걸 보고 시진핑이 이거 우리도 잘못하면 안 되겠다고 정신 좀 차리고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서려고 하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턴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런 부분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코로나 같은 뭐 이런 팬데믹 상황들 이런 거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근데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또 완전히 종식이 되고 그래서 또 환경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시장은 어디서 얼마까지 올라요, 얼마까지 빠져요. 이게 방향하고 상승 하락 이 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얼마까지 빠집니다. 이거는 그냥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걸 관찰을 하고
거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국 시장은 환경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좌측에 캡처를 해놓은 게 다우지수 연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CPI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 HTS에서 보게 되면 월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외국 사이트 가서 이 캡처를 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양선이 시가보다 종가가 올라오면 빨간색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양선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하죠. 자, 우리나라의 빨간 양선은 미국 쪽에서는 음선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일본 국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계속 음봉이 나죠. 자, 이런 그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환경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냈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 1번이라고 제가 적어 놨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한 3,000에서 10,000포인트 이상 갔으니까 한 지수가 3배 이상 그 정도 올라온 상태죠. 자, 이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효율적인 그런 시대가 시작됐던 겁니다. 효율적인 시대. 그전에는 싸우기 바빴죠. 미국하고 구소련하고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거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을 갖다가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공 이렇게 불렀어요. 중공 이렇게 부르고 대만을 자유중국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던 시대에서 꽉 막혀 있었던 거죠. 꽉 막혀 있었는데 그때 90년대 초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구소련이 붕괴가 된 것 같아요. 92년이니까. 자, 근데 이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소련 같은 경우는 나라가 거들이 났으니까요. 갈갈이 다 쪼개졌으니까 살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싼 값에 시장에 내놓고 또 그전에는 우리가 러시아 자원들 뭐 이런 것들 못 썼죠. 꽉 막혀 있었으니까 뭐 서로 총질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세계화가 시작된 겁니다.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뭐 반쪽짜리 지구에서 온전한 지구로 이렇게 탈바꿈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우지수가 3배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고 또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게 주가의 속성인데요.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것도 뭐 작아 보이긴 한데요. 이거 작지 않습니다. 연봉이라서 그래요. 작지 않은데 그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여기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엄청난 그런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자, 이때 바닥을 찍을 때 이때가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뭐 그 원인은 미국 쪽에 그 주택 가격에 거품이 꺼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죠. 뭐 그때 당시에 야, 이걸 파생 상품으로 쪼개서 팔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 팔려나갔는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야, 정말로 다 죽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전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약 7천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미국이. 벤 버냉키가 오죽했으면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살포했다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현상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 10,000포인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3만 이상 이렇게 8,000포인트 정도 했으니까요. 3만 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또 이때는 엄청난 유동성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요거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아래 꼬리가 2020년 3월 달입니다. 자, 이때 돈을 엄청나게 풀어놓은 거를 회수를 다 못하고 회수를 조금 해볼까 하는 찰나에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연준의 대체 대조표가 4조 1천억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이게 9조 7천억 정도까지, 9조 7천억 달러 정도까지 엄청나게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슈팅이 나온 거예요. 슈팅이 나온 건데 이때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거의 굉장히 좀 큰 단기간에 이거는 그래도 시간이라도 오래 걸렸죠. 근데 뭐 10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이거는 단 1년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이 시장의 급등은 환경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환경이 시장의 급등을 만들어 가고요. 자, 지금 옆에 제가 이 물가지수, 미국 물가지수 이렇게 하나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도, 자, 이게 2018년도 정도 되죠. 2018년, 19년 정도 되겠네요. 자,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CPI가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입니다. 자, 3%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리 돈을 이렇게 풀고 해도 자, 물가가 안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팬데믹 때 연준은 돈을 마음 놓고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 뭐 조금 있다가 다음 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가 엄청나게 많이 좀 올라왔어요. 자, 이 인플레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인플레 때문에 연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완전한 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금리 올린다. 뭐 시장 조금 충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그 길로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얼마 정도나 됐길래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돈을 아무리 풀어놨어도 3%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제가 좀 이런 거 정리를 좀 많이 해놔요. 자, 요것도 물가지표도 제가 좀 쭉 정리를 한 거고, 또 파생시장에 대해서도 뭐 한 2, 3주 정도 있다가 한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는 강의를 해 드릴 텐데요. 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물 매매 동향이나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를 조금 굉장히 많이 좀 정리를 해 놓는데요. 자, 이 C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CPI가 한 7.5% 정도 됐었죠. 자, 근데 연준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자, 그때 2018년도에 저 물가가 3%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의 물가가 돼도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그냥 계속 다독거리기만 했죠. 자, 뭐 그걸 갖고 지금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그때 당시에 연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연임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시장에.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1월 달에 7.5%. 자, 우리 2018년도보다도 물가가 뭐 거의 3배 정도, 3배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올라온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이때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 돌파하더니 5%, 6%, 5%,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아주 완전히 고착화가 돼버렸죠. 자, 저 1월 달에 7.5%였는데요. 자, 2월 달에 7.9 계속 올라가다가 뭐 한번 살짝 꺾이는 듯 하더니 또 오르고, 급기야는 6월 CPI는 9.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2달 연속 지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자, 엊그저께 CPI가 나왔죠. 8.3%로 전달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이거 예상치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기름값 빼고는 다 올랐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근원 CPI가 지난달보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지난달에 근원 CPI는 7월 달에 한 5.8% 정도 됐었는데요. 6.3%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라는 거는 이 CPI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식료품, 자, 요런 것들을 제외한 걸로, 원래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본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그 근원 CPI가, 그리고 또 연준에서도 이 CPI보다는 근원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연준은
CPI보다는 이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뭐 어쨌거나 이 차이는 뭐냐면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PC는 상무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는 기관이 조금 틀려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좀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PC 기준으로 봐서도 마찬가지 이번 달에도 아마 CPI가 떨어졌으니까 이 PC 같은 경우도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요. 아마 이거랑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것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장에서 보셨던 그 부분들 있죠. 3%대 미만의 그 CPI를 보다가 지금 보시니까 야, 이거 정말로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긴축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좀 긴축이 끝나갖고 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말이 되게 되면,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게 제일 이쪽에 있는 게, 자, 연도죠. 연도, 타켓 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요게 기준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요게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요게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그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1973년도에 기준금리가 11%였었네요. 근데 CPI가 7.4%였습니다. 한 3.6% 정도 기준금리가 높아요. 자, 원래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금리보다 물가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부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이자가 물가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원이면 1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지만요. 여기에서 내년에 이자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가 작아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PI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자, 76년에서 80년. 이거 만든 사이트에서 이 연도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하진 않고, 요렇게 타켓으로 해갖고, 타겟팅으로 해서 이렇게 좀 했더라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때 미국 인플레가 굉장히 심각할 때였었죠. 자, 이때는 CPI가 14.8%네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20%가 됐습니다. 볼커가 이때 정말로 하루에 기준금리를 4% 막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랬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갖고 경호원들을 항상 대동하고 권총을 차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을 혹독하게 다뤘다는 얘기예요. 금리 하루에 4%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다고 난리죠. 난리가 날 겁니다. 빚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5.2% 정도로 차이가 기준금리가 높았어요. 자, 1983년에서 4년도 마찬가지 7.45% 정도. 쭉 보시게 되면 차이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3.6, 5.2, 7.5, 4.95, 3.1, 3.3 이러다가 지금 여기죠.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저금리 상태가, 이때부터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자, 이 차이가 0.95, 0.6 이 정도로 벌어져요.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CPI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상태, 다음 주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내서
0.75 정도를 올릴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3.25 정도가 되겠죠. 자, 이번 달에 엊그저께 발표된 CPI가 8.3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는 2.5%예요. 자, 0.75%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3.25%죠. 자, 그러면 이때 CPI가 8.3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8%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미국인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연간 5.8% 정도를 손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100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내년에 살려 그러면 그렇죠. 5.8%를 더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부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준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잡을 때까지 긴축을 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뭐 좀 올리면 3.25%가 되겠죠. 3.25%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또 8.3%까지 이렇게 올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CPI는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금리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CPI는 점점 떨어지면서 자, 연준의 최종 목표는 이거를 역전시키는 걸 겁니다. 자, 물가 목표치를 4% 정도로 올려 잡으면요. 금리는 그렇죠. 4%보다는 높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2% 정도, 3% 정도 그 정도까지 잡는다라면 그렇죠. 이 기준금리는 지금 뭐 최종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뭐 한 3% 정도라면 한 4%대 정도, 4% 약간 넘는 선, 그 정도 선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물가가 내려올 때까지 연준은 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 지표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기를 연준이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를 놓고 보시니까 상당히 좀 이해가 좀 빨리 가시겠죠. 그냥 뭐 뉴스들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린단다. 막막하잖아요. 막막한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이 자료 찾는 것도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애를 좀 먹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5강을 다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 5강 내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아시고 쉬운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잘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제가 8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때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가 자, 미국의 CPI예요. 두 번째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세 번째가 80년대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자,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런 궤적입니다. 자, 요런 궤적인데, 자, 여기서 CPI는 이때, 자, 한참 전에, 좀 고점을 찍죠. 자, 근데 그 전에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준금리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요렇게 올려요. 올리는데, 초기에 금리를 웬만큼 올리니까, 이 물가가 안 잡힙니다.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짧아 보이는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자, 금리를 올리고 그래도 웬만큼 올려도 물가는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니까 볼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금리를 뭐 20%대까지 확 올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물가가 좀 잡혀요. 자, 근데, 물가가 좀 잡혔구나라고, 뭐, 그러고 조금 안심하고 있다 보니까, 이 CPI가 물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한 번 충격을 더 준 거예요. 자, 그랬다가 또 뭐, 그러니까 또 좀 이렇게 빠졌다가 금리를 또 이렇게 살짝 또 내리니까 이 또 물가가 그냥 또 확 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강한 긴축을 하면서 그때서야 겨우 물가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연준의 실업률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미국이. 지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실업률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막 한 건 이때 금리 인상을 막 했는데요. 자, 실업률이 고점을 찍은 거는 뭐 한
1년 반 정도 후에 실업률이 고점을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업률이 아마 떨어지고 막 그렇게 돼서 되게 안 좋은 상황, 그때가 되면요, 주식시장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벌써 닥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화면은 이 실업률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당연히 실업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잘 나올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물가가 잘 안 잡힙니다. 자, 이때 몇 년간을 70년대부터 그랬어요. 금리를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뭐 때로는 물가가 조금 꺾이는 것 같으면 내려주고, 이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파월 의장도 이걸 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1980년대 교훈은 우리가 물가가 조금 물가 상승이 탄력이 둔화가 된다고 긴축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80년대의 교훈이다.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물가 잡기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놈의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때는 좀 조용하더니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하면, 가장 큰 거는 미중 패권 전쟁이죠. 미중 패권 전쟁인데, 자, 이게 왜 중국이, 원래 미국이 그랬습니다. 오바마 때도 중국을 좀 견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리만 사태가 터져버렸죠.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 위기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중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많은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랬었는데요. 자, 트럼프 때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근데 중국 쪽에 물건을 싸게 이렇게 생산을 해갖고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은 관세를 확 높여갖고 괴롭히고 뭐 그렇게 하고,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 중국 쪽에 제재를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런 원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들 엄청나게 올랐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요금이 10배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다 틀어막혔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극복을 하면서 연준이 3조 4천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 7천억 달러 정도가 있었으니까요. 자, 한 5배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유동성에, 연준이 갖고 있었던 총 유동성의 한 5배 정도를 그냥 시장에 뿌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도 인플레이션이 3% 밑에 있는 거. 그게 중국이 굉장히 싼 인건비로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싼 원자재를 사용을 해서 싼 인건비로 싸게 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죠. 3조 4천억 달러나 뿌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꽉꽉 막히면서 2020년도에 팬데믹 때 이게 결정적이었죠. 자, 그전에는 물가가 안 올라서 팬데믹 때 이때도 한 4조 7천억 달러를 또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때도 풀 수 있었던 게 물가가 안정이 됐으니까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풀어도 너무 많이 풀었죠. 그리고 전쟁이나 그다음 팬데믹, 그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들,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도 제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때 풀어둔 돈이 이 정도가 돼요. 보시면, 자, 미국이 5,300조 원입니다, 요게. 5,30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3,200조, 그 다음 독일이 2,000조. 그래서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한 345조 정도를 풀었네요. 주요국들이 다 푼 돈, 이걸 다 합치면 1경 7천조를 풀었습니다. 1경 7천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죠. 근데 1경 7천조라면
얼마나 큰 돈인지 뭐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돈인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뭐 패권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어버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쉽게 꺾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지난 30년간은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대였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제품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고 싼 원재료로 싼 국가에서 생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질 않고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굉장히 30년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대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제 정세가 바뀌었죠. 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고 서로 원치 않는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키디데스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투키디데스는 그 전쟁에 참전을 했던 그 장군 이름이에요. 근데 신흥 강국하고 기존의 강국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도 그 전에는 힘을 합쳐갖고 외세에 맞섰었어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쪽이죠. 페르시아가 침공했을 때 힘을 합쳐서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스파르타가 패권국이었었는데 거기에 아테네가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도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킨들버그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강대국이 고립주의에 빠져서 절대 강대국이죠. 국제적인 리더 역할을 못할 때 전쟁 같은 참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요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절대적으로 좀 강한 친구, 짱이라는 친구가 반에 하나가 딱 있으면요. 지들끼리도 뭐 조금 싸움 좀 한다라고 그런 애들도 옆에 애들 잘 못 때리죠. 절대적으로 강한 애가 있으면. 얘가, 야, 너 왜 때려 임마 같은 반끼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절대 강자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신경도 안 쓴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강한 애가 약한 애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국에 도전한 국가는 이런 국가들이 있었죠. 구소련, 조각조각 나서 완전히 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일본,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쉽게 끝날 일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모잖아요, 영모. 옛날에 몽골인들 같은 경우는 그 배신을 하면 그 아예 몰살을 시켜버렸죠. 지금 서하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몽골한테 멸망한 국가가 징기스칸이 호라즘 원정을 갈 때 그때 야 군사 좀 보내봐 그랬는데 안 보냈어요. 그랬다가 호라즘 원정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 서하라는 국가를 진짜 다 몰살을 시켜서 아직까지도 그 서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유전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랍니다. 자, 이렇게 이 패권에 대한 도전은 그냥 절대로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구소련이 그렇게 망가졌고 일본은 다행히 납작 엎드렸죠. 뭐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겠죠. 자, 그리고 아까 킨들버그의 함정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정권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자, 뭐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는 자국우선이 아니라 우방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국우선 원칙으로 주의로 가고 있죠. 뭐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인프레 감축 법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 이렇게 했더니 뭐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니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전 엊그저께 나온 얘기 바이오 제품들 자국 생산을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데 적어도 마찬가지 내용은 그런 거죠. 인프레 감축 법안은 미리 나와 있으니까 내용들은 다 아실 거고요.
미국에서 개발한 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다. 생산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지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갖고 생산 관련해갖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오늘은 보니까 충전 인프라를 50만 대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메이드 인 USA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것들, 킨들버그의 함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탈세계화, 지금 국제정세가 이겁니다. 탈세계화, 블록화,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하고도 대만하고 또 굉장히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또 동맹이 각자 끼리끼리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사우디는 그 와중에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좀 이렇게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뭐 과거처럼 뭐 심하게 했다가 저쪽으로 붙으면 안 되니까요.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블록화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지금까지 30년간은 가장 싼 원자재로 가장 싼 국가에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해서 쓰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그런 국제 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시대가 아니다라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대책은 없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개선 여지는 가장 좋은 시그널은 푸틴이 좀 축출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푸틴이 앉아 있으면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 러시아 제재하고 뭐 그쪽에 좀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겠죠. 푸틴이 좀 축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러시아가 납작 엎드리면 그때는 뭐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희박한 시나리오죠. 그리고 시진핑도 3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인데요. 변화의 가능성 물음표를 쳐놨는데 일부는 있을 수 있어요. 모더나 백신을 중국에 공급하는 거 그거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 3연임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런 부분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 직접 대놓고 좀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을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는데 뭐 요것도 조금 희박한 그런 가능성이겠죠. 미국도 중간선거 이후에 바이든의 정책 변화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건데요.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국제 정세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확률이 가장 높은 쪽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시장은 조금 안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으로 내동매매는 금지하셔야 되고요.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방법들은 제가 오늘 포함해서 5강 정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강의를 통해서 힌트를 드릴 테니까 뭐 끝까지 다 시청을 해 주시고요. 자, 그걸 잘 이용을 하셔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